제가 평소에 이 입술은 앵두 같다 하고 얼굴은 볼이 자주 빨개져서 사과 같다고. 안녕하세요. 시즌 4-5 이감 모의고사 온 4회 예술 지문을 맡은 경아쌤입니다. 난데없이 사과요? 꼭 그래야 될까요? 제가 평소에 이 입술은 앵두 같다 하고 얼굴은 볼이 자주 빨개져서 사과 같다고. 여러분, 이 무언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, 즉 무언가를 회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재현의 대상이 꼭 닮아야 할까요? 예를 들어 볼게요. 사과를 그린다고 하면 사과와 꼭 닮게 그려야만 사과를 재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 사과와 꼭 닮지 않게 그려도 사과를 회화적으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것은 회화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어요. 이 논쟁은 아주 오래전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플라톤은요,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반드시 닮아야 한다. 그리고 아무리 닮게 그려도 이 대상의 근본 원리를 드러낼 수 없고 단지 겉모습을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. 꼭 닮게 그려야 재현이지만 닮게 그려봤자 이 껍질만 모방했을 뿐 진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거니까요.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유명한 굿맨이라는 사람입니다. 플라톤과 달리 굿맨은 이 닮음과 재현은 다르다. 재현했다고 해서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굿맨이 생각한 재현은 뭘까요? 굿맨은요, 회화의 재현이 자연적이고 또 물리적인 과정, 즉 자연 법칙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상징적인 기호를 부여하는 인위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이 상징적 기호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유명한 상징인 비둘기를 떠올려 봅시다.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, 비둘기는 평화와 외형적 유사성이 없다, 즉 닮지 않았죠. 둘째,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. 특정한 문화 안에서 비둘기가 평화를 의미하게 된 것은 관습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보면 또 자연스럽게 평화를 떠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가 되겠죠. 이러한 굿맨의 기호 이론에 따르면 화가는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. 화가는 그 대상의 속성을 재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. 이때 그림은 대상과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다. 감상자는 대상이 재현된 회화를 본다. 감상자는 그 회화를 통해 회화가 재현한 대상의 속성을 환기한다. 이때 회화가 대상을 지시한다고 한다. 여러분, 이 기호가 기호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? 기호가 기호로서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관례, 관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.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국화를 보여주면요, 뭘 떠올릴까요? 바로 지조, 절개를 떠올리겠지만 이 비둘기를 보여준다고 해서는 평화를 떠올리지는 않을 거예요. 비둘기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관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마찬가지로 재현적 회화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관례, 관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회화의 상징성이 관례, 관습일 뿐이라면 개성도 없고 또 재미도 없지 않겠어요? 뻔하고 상투적일 뿐일 테니까요. 여기서 바로 굿맨의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탁월한 예술가의 훌륭한 재현은 대상에서 참신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내고 그립니다. 그러면 감상자들은요, 그 그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대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속성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.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 참신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재현은 점차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관습이 되어가겠죠. 예를 한번 피카소가 그린 이 작품이 처음에는 충격적인 재현이었는데
덜 충격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재현으로 보이는 게 우리에게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. 재현이 재현이기 위해서는 결국 관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. 다만 이 탁월한 예술가들은요, 물려받은 관습을 반복해서 써먹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, 자신이 새로운 관습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군매는요, 이 재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고 했나 봅니다. 피카소도 처음에는 하는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지만 입체파는 하나의 미술 사조가 됩니다. 즉 입체파가 새로운 관습이 된 거죠. 자, 마무리할게요. 군맨의 이론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군맨은 재현을 하다 보면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다. 이 닮음은 재현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어쩌다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했는데요.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무언가를 재현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그림과 대상이 닮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 네, 이어서 보기 문제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.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마치 사진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. 이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인 슈가 데디를 보고 관객은 처음에는 사진인가 하다가 이내 눈속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. 이 작품은 우리 눈에 비친 그대로의 모습이 대상의 실체는 아니며 그 대상이 이면에 있는 의미를 볼 수 있게 함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네요. 네, 여기에 예에 대한 군맨의 입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첫 번째, 그림의 닮음은 재현의 부산물일 수 있다. 네, 군맨의 생각이죠. 두 번째, 그림은 대상에서 포착한 참신한 의미를 다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다. 네, 역시 군맨의 견해죠. 세 번째, 대상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야 하므로 화면의 지시적 기능은 잘 드러나지 않겠군. 네, 군맨에 따르면요,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의 상징적인 기호, 즉 그림이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이죠. 틀렸네요. 정답입니다. 네, 네 번째는요, 아무리 닮은 그림이라도 닮은 형상을 자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죠? 마지막 다섯 번째, 네, 화가가 참신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을 고안하면 관객은 익숙하지 않은 연상을 떠올릴 수 있겠죠? 네, 오늘은 군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도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하고 눌러주세요.